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거야? 자동차 관련 정책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 모카가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이거 잘 모르면 큰일 나는 것들, 이렇게 7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바뀌는 정책 첫 번째. 자, 여러분들 혹시 운전 중에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신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바로 이렇게 생긴 카메라입니다. 자동차의 앞부분을 찍는 게 아니라 뒷부분을 찍어요. 내 차 번호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뭐하러 뒤를 찍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오토바이가 있잖아. 아니, 오토바이들이 워낙이 과속도 하고 위험한 운전도 하고 위반 행위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 있는 이륜차들을 다 적발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뒤쪽을 찍다 보니까 법규 위반 행위가 약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오, 대단하죠?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안 찍느냐? 그런 거 아니고 앞부분도 찍고 뒷부분도 찍는 그런 무인 단속 카메라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카메라 얼마나 좋아졌어요? 해상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심지어는 8K까지 찍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좋은 해상도의 카메라, 거기다가 번호판이 약간 뿌해도 그거 인공지능으로 번호를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오는 차만 찍어? 가는 차도 찍어야지 라면서 이렇게 마주 가는 차들, 이렇게 뒷모습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마 운전자들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여긴 카메라가 없고 저쪽에만 카메라 있구만, 건너편 찍는 카메라니까 나는 상관없지 라면서 그냥 지나가는 차 있을 텐데, 그런 차들도 건너편에서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편에 카메라 없고 맞은편에만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무엇보다 카메라 있다고 해서 안전운전하고 카메라 없다고 해서 마구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만큼 안전운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이런 카메라 설치 저는 일단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말 카메라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 보면 이상하게 여긴 카메라가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도 카메라 있는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올림픽대로를 가다가 갑자기 80km 도로가 60km로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야, 요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 그냥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바로 그 지점만 60km 도로라면 그 전에 열심히 알리는 노력, 이런 걸 해줘야만 실제로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한 놈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함정을 파놓듯이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써가면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단속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사실 이거 카메라로도 그렇게 잘 찍히진 않을 거예요. 오토바이 뒤에 번호판이 너무 작거든. 번호판은 지금보다 훨씬 키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오토바이에 보면 지역별과 뭐와 이렇게 써있는 게 너무 많아. 그 작은 번호판에다가 그렇게 쓰니까 블랙박스로 찍어도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지간한 해상도로는 안 보이니까요. 독일 번호판 이렇게 생겼거든요. 유럽 오토바이 번호판 이렇게 생겼거든요. 글씨를 최소한 요 정도는 해줘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서로 단속되게 해주고,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는 특별하게 좀 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배달통 뒤에 이만한 거 달고 있잖아요. 거기다 광고판 붙이고 있는데 거기다 번호판 크게 붙여야죠.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2024년 바뀌는 정책 두 번째, 스쿨존을 시간제로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와, 요거 아주 훌륭하죠. 스쿨존이라는 거 필요성 당연하죠. 애들이 아침에 등교하고 하교하고 이럴 때 당연히 스쿨존이 운영돼야죠. 스쿨존을 시간제로 운영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살짝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스쿨존이 아니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스쿨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쿨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 앞도 어린이 보호구역일 수 있어요. 골목도 어린이 보호구역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지금 발표할 때 스쿨존이라고 한다는 거, 이것도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왜 자꾸 영어를 이렇게 남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필요합니다. 애들이 우르르 나가고, 그 중에 애들은 제대로 도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당연히 보호해줘야지. 애들은 어떤 식으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른도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운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속도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다니는 시간, 낮 시간은 당연히 해야지. 근데 밤 시간인데 새벽 12시, 1시인데도 속도를 30km로 가야 된다. 야, 요건 조금 선 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완화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을 만들어 놓도록 했습니다. 노면 표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고요. 심야 시간에는 속도 제한이 몇 킬로다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얘기죠. 일단 환영입니다. 당연히 야간 시간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해지해 줘야 되고, 그래서 속도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네요. 그럼 우리 집 앞은 언제부터 되나요? 모든 집
지역이 야간 시간엔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 다 해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이나 이런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쉽게 하지 못합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주민 학교 이런 데서 의견을 받아야 되고, 이런 사전 절차를 받아야 돼서 지역별로 언제 시행할지, 어떻게 시행할지는 아주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 우려점을 말씀드리자면, 서울 경기는 다 주택가야. 주택가 아닌 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속도를 굳이 상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에 내가 들어갈 건데 거기 속도를 빨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를 상향해야 되는 건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동네를 지나쳐서 가는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주민들이 굳이 자기 돈 들여서 도로에다가 그 페인팅을 하느냐? 안 하죠. 거기 빨리 지나가게 되면 뭐가 돼요? 소음이 생기죠. 거기 느리게 갈수록 나한텐 좋아. 어차피 나 출근할 때 잠깐 들려서 가는 거고, 집에 갈 때 잠깐 들려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집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아파트든 뭐든 자기 집 앞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무조건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수는 16,800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도로가 별로 없는 거야.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이거보다 10분의 1로 줄여야 되고, 어지간한 주택가는 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심야 시간대에는 강제로 풀어야지. 너네 지자체가 알아서 돈 내서 풀고 싶은 사람 푸세요 라고 하면 그거 누가 풀어? 그래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상향을 한다는데 제한사안도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편도 2차로 이상의 간선도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4차로 도로여야 되고, 그리고 도로차도가 분리돼 있어야 되고, 보행자 신호기를 따로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낮아야 돼. 이게 필수 요건이고, 그 다음에나 9시 이후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준다 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정식 시행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간제 속도 제한을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 16,000개 중에 11개입니다. 그 중에서 또 꼼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시간제 속도 제한을 해라 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오니까 지자체에서 확인하는데, 원래 50km 도로였던 곳을 시간제로 30km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공무원들이 이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했다가는 자기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하고는 책임 없으니까 내가 뭐 굳이 그거 했다가 욕먹어. 나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 만들어 달라면 더 많이 만들어주고, 속도 제한해달라 그러면 더 많이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자기 편하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계속 운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치를 끌고 간다는 거, 이거 참 개탄스러운 일이죠. 지금 명분만으로 속도 상향 요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지역에서 제대로 된 속도 상향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4년부터는 일종 보통 자동운전 면허가 신설됩니다. 일종 보통이라는 건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 승합차, 혹은 4톤에서 12톤까지 화물차. 11인승 승합차는 2종으로 운전 못하는데, 포터는 2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아주 희한한 운전면허 체계를 갖고 있죠. 그런데 2종 보통 같은 경우는 자동변속기 면허가 있었는데, 1종 보통은 자동변속기 면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동변속기 면허로 1종 보통을 딸 수 있게 됐다 라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12톤 화물차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차인데 이유는 있었다고 합니다. 자동 변속기 탑재된 차량을 모는데, 그런데 수동 면허를 내가 왜 취득해야 되냐 라는 이유로 불편하다 라고 해서 완화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니, 운전면허를 지금 강화해도 모자란데 지금 완화를 시켜줬다는 거,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수동 변속기가 구시대적이긴 해. 근데 제대로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이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차를 혹시라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동 변속기로 면허를 딸 수 있게 되다는 거. 자동 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라고 하는 면허인데요. 이걸로 어떤 걸 운행할 수 있느냐? 자동 변속기 승용차 당연히 운행할 수 있고요. 15인승 이하 승합차 몰 수 있고요. 10톤 미만 특수차도 몰 수 있습니다. 3톤 미만 건설기계도 운전할 수 있어요. 지금 면허를 따기 더 쉽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쉬운 거는 오케이, 뭐 그렇다 치죠. 그런데
면허를 유지하기는 조금 어렵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택시 운전자분들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분들이 운전하기도 하거든요.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택시 운전을 해요. 자동차라는 게 잘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물건이라는 거 반드시 생각하고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행할 때도 이거 잘못하면 흉기다 라는 걸 알고서 그렇게 운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소식, 여성 우선 주차장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뀝니다. 이거 서울시에 해당되는 얘긴데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여성 우선 주차장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오세훈 시장이 정말 만들었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백화점이 먼저 여성 우선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백화점이야 당연히 여성들이 주 소비층이니까 우선 주차장 만들만 하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CCTV가 바로 보이는 부분에 백화점 주차요원들도 많은 지역에다가 여성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 줄만 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서울시에서 여성이 편한 세상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성 우선 주차장을 만들었던 거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시장직에 올라오면서 결자 해지를 하는 마음인지 자기가 만든 여성 우선 주차장을 폐지하고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합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의 숫자는 무려 654개소 1952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꾼다고 하네요. 그러면 또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난 가족 없는데, 난 1인 가족인데 그러면 왜 그 사람들한테만 편의를 주는 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편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 우선 주차장이라도 내가 주차해도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해 줍시다 라는 거니까 사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하죠. 뭐 노인 주차장도 있으면 좋고, 저는 뭐 젊고 다리도 튼튼하고 하니까 조금 먼 데다 주차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이게 정말로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노면에다 이거 페인팅하고 홍보도 좀 할 거고 뭐 등등등을 하는데 실제로 여성을 위한 배려가 뭐가 있었느냐? 라면 그것도 별로 없었고, 상대적으로 그럼 배려해주는 남자들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줬느냐? 그럼 그것도 없잖아요. 여성 배려 주차장으로 했으면 거기를 주차비를 좀 더 받든가, 조금 더 배려받을 거예요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주차비를 좀 깎아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도 했으면 아마도 그렇게 사람들이 불만을 갖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가족 배려 주차장, 이것도 아마 그냥 명분뿐일 것 같은데 페인트만 바꿔치라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불편하신 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소식, 택배용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신규 등록 금지가 실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디젤차를 가지고 택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택배 배송할 때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차 추워지면 안 되니까 시동을 걸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매연이 계속 나오거든요. 주변에 얼마나 공해를 많이 끼치고,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그걸 하잖아. 주변에 돌아다닐 때 그 매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디젤 배기가스가 나오는 부분 보면 애들 눈높이에요. 그냥 얼굴에 그냥 배기가스를 그냥 맞으면서 가는 거야.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당연히 경유차 신규 등록 금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디젤 안 하고 가솔린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가솔린 화물차나 가솔린 어린이집차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지금 하이브리드, LPG, 전기차 요 중에 하나여야 돼요. 정부는 당초 작년 4월부터 이걸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포터 봉고 LPG 터보 출시가 늦어지면서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지금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로 많이 사용되는데 V6 3.5 LPG 엔진이 탑재된 모델이 이미 판매 중이고요. 미니버스로는 현대차 카운티 EV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된다라는 건데 확실히 조금 아쉬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카니발 같은 경우는 지금 LPG가 절실한데 아직도 카니발 LPG가 나오지 않아서 요거 문제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 카니발 하이브리드 타면 되는 거 아니냐? 되긴 되는데 카니발 하이브리드 가격이 5,800만원?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것부터 살 수 있다는 건데 어린이집 차를 4,500만원짜리 차를 산다? 그랜저보다 비싼데 선 넘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카운티 EV 사시면 되죠. 아니, 카운티 EV는 가격을 한번 볼까요? 2억 원입니다. 2억 원. 야, 와, 대박인데? 일반 모델은 7,200만원부터예요. 7,200만원짜리 차를 2억 주고 사야 된다. 택배 트럭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거의 분명하게 딱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LPG 타면 되잖아. 그런데 어린이집 차는 지금 대안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이 대안을 빠르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스타리아 EV 나온다고요? 스타리아 EV는 위장막 차량을 저희가 찍었는데 여기 보면 한진 택배입니다. 마크가 붙어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이건 화물차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비싸고 짐을 잘 실을 수 있고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지 어린이집 차 쪽으로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스타리아는 하이브리드도 없고 카니발은 LPG도 없고 이런 것들 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해 줘야지만 업계의 목마름을 조금은 해소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기 있는 자동차만 만들고 있는데 현대기아가 앞장서서 디젤 어린이집 차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과 상생하는 그런 기업이란 이미지도 얻을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운전면허 딸 때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죠. 우리나라에 자율주행차가 없잖아. 굳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반 운전자들이 신규 면허를 딸 때 면허에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 과목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면허 따게 되면은 가서 교육 한번 듣잖아요. 그 교육 들을 때 자율주행차 관련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율주행차가 레벨 1, 2, 3, 4, 5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도대체 왜 하나? 굳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없는데 뭐하러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을 내보내보면 HDA 작동시켜 봤어요, 저희 어댑티브 크루즈 작동했어요 라고 할 때 많은 댓글들이 자율주행차가 아직 멀었구나, 자율주행차가 저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자율주행차가 아니죠.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건 운전자를 도와주는 기능이 추가된 자동차인데 근데 그걸 자꾸 자율주행차로 오인하고 불필요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 안에 어떤 정보가 담기게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7번째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 음주운전을 한번 했던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라는 걸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면허를 받게 되면 자동차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운전자가 여기 입김을 훅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시동을 걸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대로 되느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힐 텐데요. 사실 반신반의합니다.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기계니까 딴 사람이 불어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몇 가지 방지장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끈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만 이걸 할 수 있고 옆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는 정도의 줄 길이가 안 됩니다. 이 운전석에 앉아야지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불 수 있을 텐데 운전석에서 잠깐 내리고 딴 사람이 여기 앉아서 불어주면 그러면 불었던 것이 취소됩니다. 자, 이렇게 취소되고 나면 그러면 다시 불어야 되잖아요. 물론 방법은 있는데 문을 열어서 무릎 꿇고 대신 불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장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지장치. 이걸 불 때 부는 사람의 얼굴이 사진으로 찍혀서 클라우드에 업로드 된다고 해요. 내가 운전할 때마다 내 사진을 계속 서버에다 업로드를 해야 돼? 뭔가 개인 사생활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니 그러면 음주운전 안 하셨으면 되잖아요.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이걸 설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거든요. 음주운전을 하고 또 한번 만취됐는데 운전대를 잡아야지만 이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인권이다 뭐다 운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죠. 음주운전 하신 분들은 정말 발목에다가 전자발찌 같은 걸 박아놓고 그리고 음주할 때마다 그거 계속 서버에 전송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음주운전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데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을 렌터카에다 장치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 장치를 제주도에 있는 렌터카에다가 장치해 본 적이
여기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꼴로 음주운전을 하려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는 뭐예요? 100명 중에 99명은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 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군가 불었을 것을 내가 또 불어야 된다는 이게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장치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됐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을 만들자고 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15년째 계류 상태였던 것이 올해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을 만들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럴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사람이 이걸 만들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만 구현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2024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아쉬운 점이 많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법규가 만들어지는 건 좋은 일이죠. 이런 법규 대책 없이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가다듬어지면서 더 나은 법규로 만들어지고 더 나은 미래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